미국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납치했습니다. 새벽 2시 폭격기가 수도 상공을 뒤덮었고 특수부대가 침투해서 현직 대통령과 영부인을 끌고 나갔는데 이게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 중국에 600억 달러 빚을 진 나라, 그리고 미국이 마약 테러리스트로 지목한 독재자가 다스리던 나라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트럼프는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단순히 마약과의 전쟁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더 큰 그림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2026년 새해 벽두부터 전 세계를 뒤흔든 이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3일 새벽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하늘이 불타올랐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오전 2시쯤 시작된 폭격은 약 30분간 계속됐고 최소 7차례 이상의 대규모 폭발이 도시 곳곳에서 터졌습니다. 잠들어 있던 시민들은 땅이 흔들리는 충격에 깨어나 거리로 뛰쳐나왔고 21세의 직장인 카르멘 히달고는 언론 인터뷰에서 바닥이 진동하면서 괴놈이 들렸고 전투기들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게 느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폭격의 주요 타깃은 포트티우나 군사기지와 라칼로타 공군기지였는데 이곳들은 베네수엘라 군부의 핵심 시설이었고 마두로 정권의 무력 기반이었던 곳이죠. 공습과 동시에 미국의 최정예 특수부대 델타포스가 투입됐는데 이 부대는 2019년에 이슬람 국가 수게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를 제거한 바로 그 부대입니다. 이들의 임무는 단 하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아내 실리아 플로레스를 생포해서 베네수엘라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었고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발표에 따르면 미군 측 사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대규모 공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마두로와 영부인을 체포해서 나라 밖으로 이송했다고 직접 발표했는데 이건 1989년 파나마 침공 이후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벌인 가장 노골적인 군사 개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죠. 도대체 왜 미국은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한 걸까요? 공식적인 명분은 마약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미 2020년 3월에 마두로를 나르코 테러 혐의로 기소한 상태였거든요. 기소장 내용을 보면 마두로가 콜롬비아의 좌파 게릴라 조직 FARC와 손잡고 미국에 코카인을 쏟아부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미국 검사들은 마두로가 코카인을 미국을 공격하는 무기로 의도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FARC가 콜롬비아에서 생산한 수백 톤의 코카인을 마두로 정권이 미국으로 밀수출하도록 도왔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마두로에게 붙은 또 다른 혐의는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 우리말로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조직을 이끌었다는 것인데요. 이 조직은 베네수엘라 군부 내부에서 운영되는 마약 밀매 네트워크였습니다. 이름의 유래가 재미있는데 베네수엘라 군인들의 계급장에 태양 모양 장식이 있어서 그렇게 불리게 됐거든요.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11월에 이 조직을 공식적으로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했고 이게 나중에 군사작전의 법적 근거가 됐습니다. 게다가 트렘데 아라과라는 또 다른 범죄 조직과의 연결도 문제였는데 이 조직은 베네수엘라 아라과주의 감옥에서 시작해서 마약 밀매, 인신매매, 살인까지 저지르는 메가 범죄 집단으로 성장했습니다. 2023년에 베네수엘라 정부가 이 감옥을 급습했을 때 발견된 것들이 충격적이었는데요. 로켓 발사기, 수천 정의 총기, 엄청난 양의 마약과 현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감옥 안에서 이런 무기고가 운영되고 있었다는 건 정부가 이걸 모를 리 없었다는 뜻이고 결국 마두로 정권이 이런 범죄 조직들과 한통속이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된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마두로를 단순한 독재자가 아니라 마약 테러리스트로 규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쌓인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약 전쟁이라는 명분만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을 체포하는 게 가능한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하는데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미국 전체 석유 매장량의 5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이 석유는 미국 기업들이 통제하고 있었는데 차베스 정권 이후로 국유화되면서 미국 손을 떠났습니다.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베네수엘라의 석유와 토지, 그 외 자산들을 반환하라고 요구해왔고 이번 작전이 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더 중요한 건 중국 문제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중국에 무려 600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데 이 빚을 석유로 갚는 대출 대석유 협약을 맺어서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의 80%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베네수엘라는 미국 코앞에 있는 전략적 거점이었고 석유라는 핵심 자원까지 확보한 상태였던 거죠. 트럼프의 2025년 국가안보 전략 문서를 보면 라틴 아메리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축출하는 게 주요 목표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결국 마두로 제거는 마약 전쟁이라는 명분 뒤에 석유 확보와 중국 견제라는 더 큰 지정학적 목표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마두로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걸까요? 그의 인생 여정을 따라가 보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모로스는 1962년 카라카스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초기 이력은 대통령이 될 사람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1991년 그는 카라카스 지하철 회사에서 버스 운전사로 일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마두로는 평범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핵심 인물이었고 젊은 시절부터 정치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죠. 1992년 우고 차베스가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마두로는 그의 석방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1993년 감옥에서 차베스를 직접 만나게 되면서 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차베스는 마두로에게 베르데, 스페인어로 녹색이라는 뜻의 암호명을 붙여줬고 이때부터 마두로는 전업혁명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차베스가 석방된 후 마두로는 그의 가장 충실한 추종자가 됐고 1999년에는 새로운 베네수엘라 헌법을 만드는 구성의회에 참여했습니다. 2000년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2005년부터는 국회의장을 역임했으며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외교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차베스 정권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았죠. 2012년 마두로는 부통령으로 임명됐는데 이때 차베스는 이미 암 투병 중이었습니다. 차베스는 자신의 후계자로 마두로를 지목했고 2013년 3월 5일 차베스가 사망하자 마두로는 임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해 4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마두로는 아슬아슬한 표차로 승리를 선언했고 이때부터 그의 13년간의 통치가 시작된 겁니다. 버스 운전사에서 대통령까지 드라마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고 특히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은 온갖 논란으로 점철됐습니다. 마두로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선거 부정이었는데요. 2024년 7월 28일에 치러진 대선은 현대 라틴 아메리카 역사상 가장 노골적인 선거 사기로 기록됐습니다. 원래 야당의 강력한 후보였던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정부에 의해 출마 금지당하면서 75세의 전직 외교관 에두아르도 곤잘레스가 야당 통합 후보로 나섰습니다. 경제 위기와 정치 탄압에 지친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변화를 갈망했고 투표율도 높았는데 결과 발표 과정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정부가 통제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마두로가 51%의 표를 얻어 승리했다고 선언했는데 문제는 야당 감시단이 각 투표소에서 직접 수집한 개표 자료였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곤잘레스가 67%의 표를 얻었고 마두로는 고작 30%에 불과했거든요. 완전히 뒤집어진 결과였던 겁니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이 의혹을 확인했는데 워싱턴 포스트와 AP통신의 분석 그리고 미시간 대학의 선거 부정 감지 전문가 월터 미베인의 조사 모두 야당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치키는 이 선거를 현대 라틴 아메리카 역사상 가장 노골적인 선거 사기라고 단언했죠. 국제사회는 투표 개표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마두로는 해킹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황당한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8월 15일에는 마두로가 임명한 대법관들로 구성된 대법원이 그의 승리를 검증했다고 발표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죠. 선거 결과에 분노한 야당 지지자들이 전국적으로 시위에 나섰고 마두로 정권은 작전 툰툰이라는 탄압 캠페인으로 대응했습니다. 공식 집계만으로도 27명이 사망했고 2,400명 넘게 체포됐는데 실제 피해는 이보다 훨씬 컸을 거라는 게 인권단체들의 추정입니다. 야당 지도자들은 줄줄이 감옥에 갇혔고 대선에서 진정한 승자였던 곤잘레스는 체포영장을 피해 스페인으로 망명해야 했습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자기 나라를 떠나 도망가야 하는 상황.
이게 바로 마두로 정권의 실체였던 겁니다.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들은 곤잘레스를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대통령 당선인으로 인정했지만 마두로는 권력을 놓지 않았고 오히려 탄압을 강화했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부터 마두로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했는데요. 8월부터 미국은 카리브해에 남아메리카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군력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USS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전단을 포함한 이 대규모 함대는 공식적으로는 마약 밀매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움직였지만 실제로는 베네수엘라를 겨냥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9월부터는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을 실제로 격침하기 시작했는데 총 35차례의 공격으로 최소 135선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2월 초에는 유조선 납포까지 시작됐고 첫 번째로 납포된 스키퍼호는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실어 나르던 배였죠. 트럼프는 마두로에게 즉시 사임하고 망명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고 베네수엘라를 여행금지 4단계로 지정해서 미국인들에게 즉시 출국을 권고했습니다. 트럼프의 백악관 참모장 수지 와일즈는 2024년 인터뷰에서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했는데요. 그녀는 트럼프는 배를 계속 폭격하다가 마두로가 항복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현실이 됐죠. 작전의 코드명은 남부의 창, 영어로 오퍼레이션 서던 스피어였습니다. C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작전을 며칠 전에 이미 승인해 놓은 상태였는데 원래 계획은 크리스마스 당일에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 국가 관련 공습이 먼저 진행되면서 일정이 밀렸고 날씨 조건이 작전에 유리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국 새해 첫 주에 실행하게 된 겁니다. 공격 목표는 카라카스 내부와 인근의 주요 군사시설들이었는데 라과이라, 이게로테, 메세타데 마모, 바루타, 엘 아티오, 차라야베, 카르멘데 우리아 지역이 집중 타격을 받았습니다. 마두로와 영부인이 체포되어 나라 밖으로 끌려간 후 베네수엘라의 지도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1969년생인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헌법에 따라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녀는 국영방송을 통해 우리는 니콜라스 대통령과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의 소재를 모른다며 생존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방부 장관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는 항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베네수엘라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 소집을 촉구했습니다. 범죄 조직 트렌데 아라과의 지도자로 알려진 니뇨 게레로는 작전 직후 콜롬비아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죠. 국제사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지지하는 쪽부터 보면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재공유하면서 자유가 전진한다, 자유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밀레이는 이전부터 마두로를 범죄자와 독재자라고 부르며 강하게 비판해왔던 인물이죠. 우루과이와 다른 남미 우파 정부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폭격이 용납할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고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긴급 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무력 침략이라고 규탄했고 이란은 명백한 주권 침해라고 비판했으며 심지어 미국의 동맹국인 스페인까지 국제법 존중을 촉구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마두로는 이제 미국 뉴욕 남부지역 연방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나르코 테러리즘 음모, 코카인 수입 음모, 불법 총기 및 기관총 소유 음모 등입니다. 검사들은 마두로가 FARC 및 태양의 카르텔과 협력해서 미국을 마약으로 범람시키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 정부가 압수한 재산들이 마약 거래로 얻은 것이라는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현직 또는 전직 국가 지도자를 외국 땅에서 체포해서 재판에 세우는 건 국제법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서 일부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국제법 위반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은 1989년 파나마 침공과 자주 비교되는데요. 당시 미국은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마약 카르텔 연루 혐의로 체포해서 미국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37년이 지난 지금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패턴이 시작되는 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한 압박도 강화하고 있어서 이번 사건이 지역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앞으로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과 여러 나라들은 스페인의 망명준인 에두아르도 곤잘레스를 합법적인 대통령 당선인으로 인정하고 있어서 그가 2026년 초에 베네수엘라의 새 지도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남아있는데 베네수엘라 군부가 곤잘레스를 받아들일지가 불확실하거든요. 마두로는 군부의 충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들이 마약 거래로 부를 축적하도록 눈감아줬고 국방부는 1970년대부터 이 거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 구조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겁니다. 이번 사건이 던지는 질문들은 무겁습니다. 13년간의 독재 통치가 끝났고 대규모 선거 부정에 대한 응징이 이뤄졌지만 그 방식이 과연 정당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될 겁니다. 국제법상 선례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논리로 정권 교체를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 개입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공백이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고 러시아와 중국과의 국제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죠. 결국 2026년 1월 3일은 베네수엘라 역사의 분수령이 됐습니다. 버스 운전사에서 대통령이 됐다가 미국 특수부대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된 마두로의 드라마틱한 몰락, 그리고 이를 둘러싼 석유와 마약과 지정학의 복잡한 방정식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분석되고 논의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 사건이 라틴 아메리카와 국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몇 달, 몇 년이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술자리에서 하는 폭탄 돌리기 게임을 해보셨습니까? 째깍째깍 소리가 나는 시한폭탄 장난감을 옆 사람에게 넘깁니다. 음악이 멈추는 순간 폭탄을 들고 있는 사람이 벌주를 마십니다. 게임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내 손에서만 안 터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바로 이 거대한 폭탄 돌리기 게임판입니다.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이 게임을 아주 신나게 즐겼습니다. 내가 3억에 산 아파트를 뒷사람이 5억에 사줬고 그 뒷사람은 8억에 사줬습니다. 아무도 폭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2024년 오늘 월스트리트의 데이터가 아주 섬뜩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음악이 곧 멈춘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폭탄을 넘겨줘야 할 뒷사람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데이터로 한국 경제를 해부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주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10억, 20억 전 재산을 아파트에 깔고 앉아있는 분이라면 오늘 영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시청 영상입니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금리가 내리면 집값 오른다, 서울 불패다 라며 희망회로를 돌립니다. 그들은 차트만 보고 거래량만 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재앙은 차트 밖에서 오고 있습니다. 바로 인구입니다.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0.6명. 이 숫자가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단순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모 세대 200명이 아이를 낳았는데 자녀 세대는 60명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기초적인 산수를 해봅시다. 지금 50대, 60대 은퇴자들은 노후 자금이 없습니다. 평생 번 돈을 다 집에 깔고 앉아 있습니다. 이제 은퇴했으니 생활비를 쓰려면 집을 팔아야 합니다. 집을 팔려는 사람은 200명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사줘야 할 20대, 30대 청년은 60명밖에 없습니다. 그마저도 비정규직이거나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물건은 산더미처럼 쏟아지는데 사줄 손님은 멸종해버린 상황. 이것을 경제학 용어로 수요 절벽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폰지 사기의 붕괴라고 말입니다. 그동안 부동산이 올랐던 건 경제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저 내 집을 더 비싸게 사줄 다음 타자가 끊임없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더 바보 이론이라고 합니다.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바보가 있는 한 가격은 오릅니다. 하지만 2025년 대한민국, 이제 그 바보가 태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파트를 받아줄 마지막 호구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음악은 멈췄는데 여러분 손에는 아직 10억짜리 폭탄이 들려 있습니다. 이 폭탄이 터지면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집값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거래 자체가 실종되는 거래의 사막이 펼쳐집니다. 다음 파트에서 0.6명이라는 숫자가 불러올 구체적인 지옥도 어린이집이 요양원으로 바뀌는 기이한 풍경과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맞물려 벌어질 매물 폭탄의 실체를 데이터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동네를 산책하다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늘 그 자리에 있던 해바라기 어린이집, 꿈나무 유치원 간판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자리에 새로운 간판이 걸립니다. 실버주간 보호센터, 행복요양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던 놀이터에는 이제 지팡이를 짚은 노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보여주는 가장 섬뜩한 예고편입니다. 유통업계에는 기저귀 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한국 대형마트에서는 아기용 기저귀보다 성인용 기저귀가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분유가 있던 매대는 치매 예방용 건강식품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돈이 되는 쪽으로 움직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돈은 아이가 아니라 노인에게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재앙을 불러올까요? 아주 잔인한 세대 전쟁이 시작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산의 80%를 쥐고 있는 건 누굽니까? 바로 1955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입니다. 이분들은 대한민국 고도 성장기의 과실을 모두 따먹은 세대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는 장만했습니다. 문제는 자산의 모든 것이 그 집 한 채에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현금이 없습니다. 은퇴는 했고 월급은 끊겼고 병원비는 나가야 합니다. 품위 유지도 해야 하고 손주 용돈도 줘야 합니다. 결국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집을 줄여서 현금을 확보하자. 또는 집을 팔아 주택연금이라도 가입하자. 앞으로 5년 뒤 2030년이 되면 이 거대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75세 이상 고령층으로 진입합니다. 이때부터 시장에는 매물 폭탄이 쏟아집니다.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기 위한 매물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놓는 생계형 투매 물량입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 쏟아지는 물량을 받아줘야 될 바구니가 구멍이 났습니다. 집을 사야 할 30대, 40대를 보십시오. 숫자 자체가 부족합니다. 20년 전만 해도 한 해에 100만 명씩 태어나던 아이들이 이제는 20만 명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머릿수가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나마 있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취업은 안 되고 월급은 오르지 않고 금리는 높습니다. 부모 세대가 10억, 20억으로 올려놓은 집값을 감당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애초에 살 사람도 없습니다. 경제학 교과서 1페이지에 나오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파는 사람은 구름처럼 몰려오는데 사는 사람은 멸종했다. 결과는 뻔합니다. 가격 폭락이 아니라 거래 실종입니다. 가격을 1억 낮춰도 2억 낮춰도 사갈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공포. 여러분이 가진 아파트가 황금성이 전혀 없는 그냥 세금만 나가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로 전락하는 순간입니다. 이미 지방에서는 시작되었습니다. 대구, 미분양 무덤, 부산, 인구 유출, 전국 1위, 지방광역시의 불 꺼진 아파트들이 그 증거입니다. 서울이라고 안전할까요? 지방이 무너지면 그 불길은 수도권 외곽을 타고 서울 중심부까지 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낡은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라는 쓰나미 앞에서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아직도 자식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집은 있어야지 무리해서라도 사두면 다 오른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자식을 벼랑 끝으로 미는 조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이 낡은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가 왜 21세기 최악의 가스라이팅인지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기독교, 불교보다 더 신도수가 많은 거대한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불패교입니다. 이 종교의 교리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아파트는 배신하지 않는다. 오늘이 가장 싸다.
서울 아파트는 영원한 우상향이다. 이 믿음은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 믿음 하나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월급을 쪼개고 밥을 굶어가며 산 집 한 채가 10배, 20배 올랐으니까요. 그 성공 경험이 뇌리에 너무나 깊게 박혀 있어서 지금도 자식들에게 똑같은 주문을 외웁니다.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라. 빚도 능력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과거의 영광에 취한 잘못된 조언입니다. 그때는 대한민국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기였고 경제 성장률이 10%를 넘나들던 고도 성장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구가 줄고 성장이 멈춘 수축 사회입니다.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아직도 옛날 공략집을 보고 게임을 하고 있는 꼴입니다. 특히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재건축 한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녹물이 나오고 주차 전쟁을 치르는 30년, 40년 된 낡은 아파트를 비싼 돈을 주고 삽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언젠가 이 낡은 콘크리트가 번쩍이는 새 아파트로 변해서 나에게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안겨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산기를 두들겨 보셨습니까? 지금 건설 자재비와 인건비가 폭등했습니다. 예전에는 낡은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 지으면 돈이 남았지만 지금은 집주인이 수억 원의 분담금을 더 내야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사업성입니다. 재건축이 돈이 되려면 일반 분양을 해서 비싸게 팔아먹을 외부인이 많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 그 외부인인 인구가 사라졌습니다. 받아줄 사람이 없는데 누가 건물을 짓습니까? 결국 지금 낡은 아파트를 붙들고 있는 것은 언젠가 터질지 안 터질지도 모르는 로또 복권을 쥐고 매일매일 녹물을 마시며 고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도쿄 외곽의 낡은 맨션들. 재건축 동의율이 안 나와서 혹은 돈이 없어서 재건축을 포기하고 그대로 슬럼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도시의 흉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이 가진 아파트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가상각이라는 경제의 기본 원리를 잊고 삽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가치가 떨어지는 소모품입니다. 자동차가 10년 타면 똥값이 되듯이 아파트 건물 자체도 낡으면 가치가 영원에 수렴해야 정상입니다. 그동안은 땅값이 올라서 그 감가상각을 덮어주었지만 인구가 줄어 땅의 가치가 떨어지는 순간 아파트는 그저 유지비만 먹는 거대한 쓰레기가 될 뿐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미래의 실패 방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잡으려는 그 밧줄이 사실은 여러분을 물귀신처럼 바닥으로 끌고 들어갈 썩은 동아줄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 신화는 끝났습니다. 신화가 끝난 자리에는 차가운 청구서만 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처참한 미래, 일본보다 더 빠르게 늙어가는 대한민국에서 과연 내 자산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그저 앉아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도 돈이 흐르는 곳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일본의 사례를 통해 본 미리 보는 대한민국의 2030년, 사람이 떠나고 유령 도시가 된 일본의 신도시들과 그 속에서 살아남은 진짜 알짜 자산의 조건이 무엇인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보고 싶다면 고개를 돌려 옆나라 일본을 보면 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정확히 20년 앞서 인구 절벽과 부동산 버블 붕괴를 겪었습니다. 지금 일본의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도쿄에서 전철로 40분 거리, 한때 꿈의 신도시라 불리던 다마 뉴타운을 가보십시오. 1970년대에는 입주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했고 젊은 부부와 아이들로 넘쳐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곳은 거대한 노인 수용소가 되었습니다. 놀이터에는 녹슨 그네만 덩그러니 있고 초등학교는 문을 닫았습니다. 상가 셔터는 내려가 있고 거리에는 유모차 대신 휠체어만 보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집값입니다. 일본 지방에는 단돈 100엔, 우리 돈 1영원에 나온
아파트 매물이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공짜로 드릴 테니 제발 가져가서 세금이랑 관리비만 내주세요 라고 사정하는 집주인들도 있습니다. 집이 자산이 아니라 가지고 있으면 돈을 잡아먹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설마 한국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국의 추락 속도는 일본보다 2배 더 빠릅니다. 일본은 고령화가 천천히 진행되어 대비할 시간이라도 있었지만 한국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스포츠카처럼 인구 절벽을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 대한민국 지방도시와 수도권 외곽에서 벌어질 일을 시뮬레이션 해드립니다. 가장 먼저 관리비의 공포가 덮쳐올 것입니다. 아파트는 단독주택과 다릅니다. 엘리베이터를 돌리고 경비원 월급을 주고 쓰레기를 치우려면 돈이 듭니다. 그런데 입주민이 줄어들고 빈집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비용을 다 뒤집어 써야 합니다. 옆집 김씨가 이사가고 빈집이 됩니다. 관리비를 안 냅니다. 윗집 박씨가 요양원으로 갑니다. 관리비가 연체됩니다. 결국 관리비가 월 50만 원, 100만 원으로 치솟습니다. 감당 못한 입주민들이 하나둘 떠나고 마지막에는 관리사무소가 철수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단지 내 가로등이 꺼지고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슬럼화가 진행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낡은 아파트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정부는 어떻게 나올까요? 도와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숨통을 더 조여올 것입니다. 인구가 줄면 노동해서 세금을 낼 젊은이가 없습니다. 국가는 부족한 세금을 어디서 거두려 할까요? 가장 걷기 쉬운 곳, 바로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세금은 폭탄처럼 떨어집니다. 팔리지도 않는 집을 끌어안고 매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가 되면 부동산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이 내 집 감옥이라는 악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대학 근처 원룸촌을 가보셨습니까? 이미 유령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유령도시의 경계선은 점점 서울을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믿는 경기도, 인천, 그리고 서울의 외곽지역까지 그 어둠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여러분의 현관문 앞까지 들이닥칠 것입니다.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상수입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지 비가 그치기를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멸종의 시대에 내 돈을 지키고 나아가 부를 늘릴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부동산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마지막 파트에서 월스트리트가 제시하는 인구학적 투자 대 전환 3가지 전략을 공개합니다. 죽어가는 한국 시장을 떠나 펄펄 끓어오르는 젊은 국가와 늙지 않는 산업으로 돈을 옮기는 구체적인 로드맵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가라앉는 배를 고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빨리 구명보트에 올라타서 배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경제의 배는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빙산과 충돌했습니다. 물이 차오르고 배가 기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선실 안에서 이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아 라고 외치며 부동산을 붙들고 있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객기입니다. 월스트리트의 투자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에는 조국이 없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자산까지 애국심으로 같이 침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 생존을 위한 자산 재배치 전략 3단계를 제시합니다. 첫째, 부동산 다이어트를 감행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자산의 몇 퍼센트가 부동산입니까? 만약 70%, 80%가 아파트 한 채 묶여 있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지금 당장 팔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큰 평수로 갈아타거나 빚을 내서 집을 더 사는 행위는 멈춰야 합니다.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부동산은 무수익 자산을 넘어 세금만 먹는 마이너스 자산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몸을 가볍게 하십시오. 부동산의 비중을 줄이고 언제든 들고 뛸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을 늘려야 합니다. 둘째, 청춘의 나라로 자본을 이민 보내십시오. 한국은 늙어가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는 여전히 아이들이 태어나고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 모여있는 미국, 그리고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이 된 인도. 이들의 공통점은 인구가 늘어나거나 생산성이 끊임없이 향상되는 젊은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낡은 아파트를 팔아서 미국의 S&P 500 지수나 인도의 니프티 50 지수를 사는 ETF에 투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구 구조를 역이용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법입니다. 내 몸은 한국에 살더라도 내 돈은 젊고 활기찬 나라에서 일하게 만드십시오. 셋째, 늙어가는 것에 베팅하십시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이 있죠. 인구 고령화는 재앙이지만 그 속에서도 돈을 버는 산업은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로봇 산업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약이 필요하고 간병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간병할 젊은이가 없으니 그 자리를 로봇과 AI가 대체할 것입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 주식을 팔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미국의 헬스케어 펀드, 그리고 로봇 관련주를 담으십시오. 세상에 돈이 몰리는 길목을 지키고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한국 경제 붕괴 시나리오 5부작 대장정을 마칩니다. 삼성의 위기부터 부동산, 연금, 부채, 그리고 오늘 인구 소멸까지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참혹하고 미래는 어둡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가 별이 가장 빛나는 법입니다. 남들이 설마 망하겠어? 하며 안이하게 있을 때 위기를 직시하고 미리 준비한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가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단군 일의 최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달콤한 희망 고문보다는 쓰지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냉철한 분석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이 긴 시리즈가 여러분의 생존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월스트리트의 눈으로 본 한국경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살아남으십시오. 뉴스고 유튜브고 온통 집값이 바닥짓고 반등했다는 소리로 시끄럽습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기회를 놓칠 것처럼 조급증을 유발하고 있죠. 하지만 피땀 흘려 모은 자산을 지키고 싶다면 화려한 그래프 뒤에 숨겨진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통계상 0.11% 올랐다는 수치? 이건 시장이 살아났다는 청신호가 아닙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집주인들이 어떻게든 탈출해보려고 발버둥치는 비명소리에 가깝습니다. 돈맥경화로 자금줄이 꽉 막혔는데 가격만 뛴다는 이 기이한 현상, 정말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래가 실종된 죽은 시장에서 억지로 띄우는 장밋빛 전망은 맹독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소중한 은퇴 자금을 노리는 잔인한 덫이 될 테니까요. 오늘 저는 언론이 쉬쉬하며 감추고 있는 서울부동산의 진짜 민낯을 낱낱이 까발려드리겠습니다. 제발 속지 마십시오. 진짜 위기는 소리 소문 없이 아주 조용하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매수자는 없는데 호가만 치솟는 그들만의 리그, 지금부터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단순히 숫자나 읊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 지금이 폭풍전야의 가장 위험한 고요함인지 그 섬뜩한 근거를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고민 중이거나 매도 타이밍을 재고 계신 분들에게는 오늘 영상이 자산을 지키는 신의 한 수가 될 겁니다. 용산구 통계를 까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조사기간 내내 실거래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빵건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도 이촌동과 한남동 주요 단지들이 상승장을 이끌었다는 발표가 나옵니다. 우린 이 통계의 기만수를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거래량이 전멸했습니다. 시장은 완전히 동사 상태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시장에서 가격이 올랐다는 건 집주인들이 부르는 희망 가격만 높아졌다는 뜻일 뿐입니다. 마치 팔이 날리는 골동품 가게 주인이 손님도 없는데 혼자 가격표에 공 하나 더 붙여놓고 흐뭇해하는 꼴입니다. 실제로 팔려야 그게 시세가 되는 건데 지금 용산은 경제 상식이 통하지 않는 미지의 구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언론은 이촌동과 한남동 대장주들이 부활했다며 팡파르를 울리지만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실거래가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1990년대 일본 도쿄 버블 붕괴 직전이 딱 이랬습니다. 거래는 뚝 끊겼는데 호가만 꼿꼿하게 버텼죠. 결국 버티다 못한 악성 매물들이 댐 터지듯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이 붕괴했던 그 역사를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실체가 없는 거품 가격은 필연적으로 터집니다. 지금 용산의 상승세는 파도 한 번이면 쓸려갈 모래성입니다. 급매물 딱 하나만 터져도
지금까지 쌓아 올린 가짜 시세는 신기루처럼 증발해버릴 시한폭탄입니다. 여러분은 실체도 없는 유령 같은 숫자에 전 재산을 올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숫자가 필사적으로 감추고 있는 싸늘한 진실을 마주하시겠습니까? 무리하게 빚내서 용산에 들어가려는 분들, 지금 들리는 장밋빛 소문은 여러분의 30년을 저당 잡을 노예 계약서나 마찬가지입니다. 호가는 집주인의 망상일 뿐입니다. 거래 없는 가격 상승은 매수 신호가 아닙니다. 시장이 보내는 최후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통계가 건네는 최면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용산에서 벌어지는 이 기괴한 연극을 냉정하게 꿰뚫어 봐야 합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용산 진입을 노린다는 건 보이지 않는 유령과 섀도우 복싱을 하는 격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상급지라는 타이틀 뒤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의 초침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지금의 침묵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며 이정적이 깨지는 순간 시장은 상상보다 훨씬 더 잔혹한 대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용산이 이 모양인데 그나마 거래가 좀 돈다는 성동구는 상황이 다를까요? 표면적인 숫자만 보면 성동구가 이번 주 서울의 주인공 같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뒤통수가 얼얼할 정도의 배신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동구가 이번 주에 0.34%나 폭등했다고 발표됐습니다. 서울 평균의 2배를 넘는 압도적인 수치죠. 언론에서는 마용성이 다시 뛴다며 한강벨트의 부활을 찬양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블랙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실제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해봤습니다. 성동구 전체를 통틀어 신고된 아파트 거래는 달랑 한 건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한 건조차 행당 대림 아파트의 직거래였고 가격은 전 고점 16억 8천만 원에서 무려 5억 8천만 원이나 곤두박질 친 11억 원이었습니다. 폭락한 거래 딱 하나가 찍혔는데 통계 시스템은 성동구가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고 출력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맹신하고 있는 부동산 통계의 처참한 수준입니다. 거래 절벽 속에서 튀어나온 특이한 거래 한 건이 전체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데 언론은 이걸 호재라며 펌프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12월 전체 거래량에 숨겨진 착시 현상입니다. 겉보기엔 116건의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난 듯하지만 그중 89건은 일반 실수요자의 매수가 아닙니다. 성동 안심주택이라는 명목으로 LH 같은 공공기관이 한꺼번에 사들인 물량이 통계에 잡혔을 뿐입니다. 이건 시장이 자생적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어 억지로 산소호흡기를 붙여놓은 꼴입니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붕괴를 막으려고 국영기업을 동원해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며 지표를 조작하는 방식과 소름 돋게 닮아 있습니다. 국가가 악성 매물을 받아내 거래량을 부풀리고 그 조작된 숫자에 속은 개미들이 비싼 값에 물량을 받아주길 기다리는 아주 잔인한 설거지판입니다. 평균 거래 금액의 흐름을 정밀하게 뜯어보면 지금 시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한때 17억 원을 호가하며 기세등등하던 성동구의 실거래가가 현재는 5억 원대까지 처참하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소위 대장주라 불리는 민간 아파트 거래는 씨가 말랐고 오직 저가형 공공매입 주택들만 장부에 찍히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멈췄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집주인들은 여전히 뉴스에서 떠드는 희망 고문에 취해 터무니없는 배짱 가격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받아줄 매수자가 증발했는데 혼자 외치는 호가가 시장에서 무슨 가치를 갖겠습니까? 이 거품은 결국 누군가가 상투를 잡아줘야만 유지되는데 지금 그 독이 든 성배를 마셔줄 호구가 전멸했다는 점이 성동구의 진짜 비극입니다. 데이터 자체는 중립적일지 몰라도 그것을 가공하고 해석하는 세력들은 언제든 대중의 눈을 가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억지로 부양한 거래량과 언론이 펌프질하는 가짜 상승세에 속아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을 허공에 날리지 마십시오. 지금 성동구에서 목격되는 현상은 건전한 반등이 아니라 터져나가는 댐을 손가락 하나로 막아보려는 위태로운 쇼에 불과합니다. 핵심지인 성동과 용산의 바닥이 이렇게 탄데 도대체 서울 전체 지표는 어떻게 0.21% 상승이라는 기적 같은 수치를 뽑아냈을까요? 이건 단순한 산술적 합계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마법의 계산법 뒤에는 개미들을 낚으려는 잔혹한 덫이 숨어 있습니다. 0.21%라는 이 숫자는 심리적으로 매우 교묘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대중의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기 딱 좋죠. 실제 거래는 전무한데 시장이 살아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 숫자의 실체는 그저 집주인들의 탐욕을 수치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동향은 엄밀히 말해 실거래 기반의 데이터가 아닙니다. 조사원 개인의 주관적인 감이 상당히 많이 개입되는 구조입니다. 현장에서 집주인이 부르는 희망 가격과
중개업소의 립서비스를 적당히 버무려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라는 걸 대다수 국민은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조사원들이 동네 부동산에 전화를 돌려 요즘 분위기가 어떠냐고 묻는 게 조사의 전부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살 사람은 없는데 집주인이 호가를 1억 원 올렸다고 답하면 그 즉시 해당 지역 지표가 상승으로 둔갑하는 기형적인 시스템입니다. 이걸 두고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시장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실제로 지갑을 열고 등기를 쳐야 가격이 확정되는 법인데 지금 통계는 매도자의 희망사항만 모아놓은 판타지 소설이나 다름없습니다. 거래 절벽 속에서 호가만 치솟는 현상을 전문가들은 기술적 반등이라 포장하지만 실상은 매수자를 유인하기 위한 정교한 최면술일 뿐입니다. 부동산 하락장에서는 거래량이 먼저 움직이는 선행 지표이고 가격은 뒤따라가는 후행 지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거래량은 바닥을 기는데 가격 그래프만 우상향한다는 것은 조만간 감당하기 힘든 폭락이 찾아올 것이라는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런 신기루 같은 숫자에 현혹되어 추격 매수에 나선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남의 설거지를 대신해주는 꼴이 됩니다. 지금은 수익을 닫는 투자자의 눈이 아니라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자의 눈으로 시장을 직시해야 합니다. 기득권 세력은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기 위해 항상 이런 통계의 마법을 무기로 삼아왔습니다. 실거래가 받쳐주지 않는 상승은 버블이 터지기 직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발작이며 탈출구를 찾는 세력들의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지금 언론이 합창하듯 떠드는 반등론은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어가기 위한 미끼입니다. 시장의 돈맥경화가 온 상태에서 자산 가격만 나홀로 독주한다는 건 경제학 원론조차 무시하는 궤변입니다.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는 이 조작된 숫자의 조바심을 느껴 영혼까지 끌어모아 막차를 타는 평범한 가장들의 파산입니다. 고가 매물은 자취를 감췄고 급매만 드문드문 팔리는데 지표는 왜 오를까요? 표본 자체가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원은 자신들의 데이터가 시장의 안정을 보여준다고 자화자찬하겠지만 바닥 민심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 집단 최면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자산을 단 한 번의 오판으로 공중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은 인정사정 없을 만큼 냉혹합니다. 그들은 결코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지 않으며 오직 통계라는 이름의 가짜 등불로 여러분을 벼랑 끝으로 유인할 뿐입니다. 이런 왜곡을 가장 반기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자극적인 제목, 장사로 클릭수를 빨아먹으려는 언론사들입니다. 그들이 왜 팩트 체크도 없이 부동산원의 발표를 앵무새처럼 받았으며 대중을 선동하는지 그 추악한 카르텔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치를 떨게 될 것입니다. 언론사는 진실을 수호하는 성역이 아닙니다. 철저히 이익을 닦는 영리 기업일 뿐입니다. 연일 쏟아지는 집값 반등 기사를 보며 마음이 흔들린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들이 설계한 마케팅의 덫에 걸려든 것입니다. 신문과 방송이 왜 진실을 검증하지 않을까요? 그들에게는 그럴 유인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죽으면 건설사 분양 광고가 끊기고 포털 트래픽이 급감하는데 어떤 언론사가 제 밥그릇을 걷어차며 시장이 망해간다고 솔직히 말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부동산은 회사를 먹여 살리는 가장 거대한 광고주입니다. 시장이 투기판으로 변해야 그들에게 돈이 떨어집니다. 거래가 전멸했다는 공포보다는 바닥을 찍었으니 지금 당장 사라는 선동이 그들의 금고를 채워주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기자들은 부동산 원이 던져주는 보도 자료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복사해서 기사로 내보냅니다. 현장에 나가 등기부 등본을 떼보는 최소한의 검증조차 하지 않습니다. 성동구에서 6억 원이 증발한 충격적인 거래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대신 언론은 34%가 아니라 0.34%라는 미세한 반등 수치만 대서특필하며 여러분의 눈과 귀를 막고 있죠. 이건 명백한 가스라이팅입니다. 거짓말도 계속 듣다 보면 어느새 진실처럼 믿게 되는 법이니까요. 지금 기회를 놓치면 영영 가난해질 거라는 공포를 심어 서민들이 무리한 빚을 내서라도 집주인들의 물량을 받아내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 잔혹한 먹이사슬의 본질입니다. 역사는 늘 반복됩니다. 상승장에서는 탐욕에 불을 지피고 하락장에서는 위기를 덮기에 급급하죠. 언론이 떠드는 반등은 시장의 팩트가 아니라 그들의 간절한 기도일 뿐이며 그 청구서는 고스란히 정보 없는 개미들의 계좌로 날아듭니다. 기사 제목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기사를 쓴 기자의 월급을 누가 주는지 그 뒤에 숨은 광고주를 꿰뚫어 봐야 합니다. 대형 건설사와 은행들이 언론사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마당에 공정한 정보를 바라는 건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자산을 불려줄 구세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 죽어가는 시장에 수혈하게 만드는 굶주린 하이에나일 뿐입니다. 조급함은 곧 파산입니다. 언론의 소음을 차단하고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거래량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돈의 흐름은 언론의 선동보다 훨씬 더 솔직하게 시장의 붕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만들어낸 신기루에 속아 인생의 황금기를 빚갚는 기계로 전락하며 보내지 마십시오. 진정한 고수는 신문 기사의 텍스트가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공포와 비명을 읽어냅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건 집값 상승이 아니라 내가 산 가격이 역사상 가장 비싼 꼭지였다는 걸 깨닫는 순간입니다. 방송에서 떠드는 반등 논리가 이토록 엉성한데도 왜 계속 속는 걸까요? 바로 내년에는 대출받기가 더 쉬워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 심리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을 내년도 가계대출 성적표를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은 숨이 턱 막히는 절망을 맛보게 될 겁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은 당연히 오를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계시죠.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은행이 수도꼭지를 잠그면 금리가 0%가 되어도 집을 살 수 없다는 잔혹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이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을 2% 이하로 틀어막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명목 경제 성장률이 4%인데 대출은 그 절반만 풀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시장에 도는 피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소리며 사실상 부동산 시장에 사형 선고를 내린 셈입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5대 시중은행들이 정부 눈치를 살피며 대출 문턱을 대폭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 이미 목표치보다 대출을 조였는데 내년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제 칼바람이 불어닥칠 예정입니다. 은행들이 대출 목표를 마이너스로 잡았다는 건 시중에 돈의 씨가 마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DSR 규제망은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연봉이 올랐는데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드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이 고금리 상황에서도 대출 총량을 통제해 거품을 걷어냈던 방식이 이제 한국에서도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집값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살 돈이 없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지금 가격은 저금리 시대의 과잉 유동성이 빚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은행이 산소호흡기를 떼는 순간 빚으로 쌓아올린 영끌족들의 자산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제 가계부채 관리를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빚잔치로 집값을 떠받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내년에는 돈을 빌리러 간 평범한 직장인들이 은행 문전박대를 당하는 일이 속출할 것이며 이는 거래 절벽을 넘어 거래 멸종으로 이어질 겁니다. 부동산은 심리 싸움이라지만 그 심리를 지탱하는 건 결국 돈입니다. 실탄이 바닥난 전쟁터에서 승리를 장담하는 건 어리석은 망상입니다. 지금 은행이 보내는 경고 신호는 아주 명확합니다. 더 이상 빚내서 집 살 생각 말라는 엄중한 경고를 뼈저리게 새겨야 합니다. 현금을 쥔 자만이 살아남는 혹한기가 오고 있습니다. 부채로 쌓아 올린 가짜 자산의 시대는 이미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 차가운 금융의 빙하기를 견딜 준비를 해야 하며 감당 못할 빚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탈출 전략을 짜야 합니다. 은행의 대출 규제 칼날이 강남, 서초 같은 상급지를 넘어 서울 전역을 무차별적으로 휩쓸고 있습니다. 특히 실수요자가 몰린다는 마포나 중구는 이미 심각한 내상을 입었는데 그곳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초소형 거래의 실체를 알면 경악을 금치 못할 겁니다. 마포와 중구가 다시 달아오른다는 뉴스는 명백한 가짜입니다. 실상은 초소형 평수들이 만들어낸 통계적 착시일 뿐입니다. 전용 면적 13평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나홀로 아파트 몇 채 팔린 걸 두고 마포와 중구 전체가 살아났다고 호들갑 떠는 언론의 작태는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와 동대문 소라임의 거래 내역을 뜯어보십시오. 전부 쥐꼬리만한 소형 평수들 뿐입니다. 가족이 살만한 전용 84 타입 대장 아파트들은 거래가 씨가 말랐는데 이런 초소형 매물 몇 개가 가격 지표를 억지로 떠받치고 있는 꼴입니다. 마포구 전체를 통틀어 하루 거래량이 단 한 건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수십만 인구가 밀집한 거대 자치구에서 일일 거래량이 고작 한 건이라는 건 사실상 시장 기능이 완전히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정상적인 장세라면 다양한 평형대에서 거래가 순환되어야 마땅하나 현재는 자금력이 딸리는 일인 가구 타깃의 깡통 매물들만 간신히 숨이 붙어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인구 구조의 급변으로 나홀로 가구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허나 명심하십시오. 본격적인 하락장이 도래했을 때 가장 먼저 가치가 증발해버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소형 자산들입니다.
실수요가 뒷받침되는 중대형 평형조차 맥을 못 추는 판국에 소형 평수의 일시적 반등은 무의미할 뿐더러 뒤늦게 뛰어든 개미들의 무덤이 될 확률이 농후합니다. 아현 뉴타운의 대장주 아파트들조차 적막강산입니다. 집주인은 호가를 고수하고 매수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대치 국면입니다. 이런 와중에 중구신당이나 황학동 인근의 자잘한 거래를 반등 신호로 착각하는 건 스스로 눈을 가린 채 낭떠러지로 질주하는 자살 행위와 진배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마포와 중구의 껍데기뿐인 지표만 믿고 시장에 진입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무모한 도박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과연 13평 남짓한 협소한 공간에서 평생을 영위하실 작정이십니까? 혹은 막연한 투자 가치만 믿고 피 같은 자산을 그 좁은 곳에 묶어두시겠습니까? 자산의 본질을 외면한 채 숫자 노름에만 빠진다면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금의 상승세는 우량주가 주도하는 건전한 장이 아니라 가벼운 잡주들이 날뛰는 극도로 불안정한 장세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소형 평수라는 함정에서 탈출하여 시장의 펀더멘털인 가족 단위 아파트의 흐름을 냉철하게 주시해야 할 때입니다. 펀더멘털이 결여된 상승은 필연적으로 더 참혹한 폭락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마포와 중구 일대에서 포착되는 기형적인 거래들은 회복의 신호탄이 아니라 꺼지기 직전의 마지막 불꽃일 뿐입니다. 그 불꽃이 사그라던 후 닥쳐올 혹독한 빙하기를 견딜 자신이 없다면 지금 당장 그 탐욕의 소굴에서 발을 빼십시오. 거래량은 전무한데 호가만 치솟는 이 기괴한 현상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이 거대한 연극의 결말은 결국 단 하나의 파국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유동성이 말라붙고 거래가 실종된 시장에서 마지막 폭탄을 떠안은 자가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처참할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 진정한 공포는 단순한 가격 하락 따위가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매도를 원할 때 절대 팔 수 없는, 즉 환금성이 제로가 되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은 겉보기에 가격이 지지되는 듯한 착시를 주지만 내부는 거래라는 혈맥이 끊겨 서서히 질식해가는 중태 상태입니다. 등기부 등본상 가치가 20억 원이라 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 돈은 사이버머니와 다를 바 없는 허상입니다. 가족의 병환이나 사업 위기 등 현금이 절실한 순간 팔리지 않는 아파트는 가치가 0에 수렴하는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점을 뼈저리게 각인해야 합니다. 언론에서는 작금의 거래 절벽을 두고 관망세라 포장하지만 저는 이를 살인적인 침묵이라 규정합니다. 시장이 붕괴할 때는 결코 요란한 경고음을 울리지 않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매수세가 증발해버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내 자산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애물단지로 전락했음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는 자산은 악성 부채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빚은 갚아버리면 그만이지만 팔리지 않는 자산은 여러분의 남은 생을 통째로 볼모로 잡고 옴짝달싹 못하게 옥죄어 올 것입니다. 자산 가치가 여전하다는 착각 속에 빠져 고집스럽게 버티는 그 시간 동안 시장의 기초 체력은 바닥나고 마침내 가격이 수직 낙하할 때는 비상구조차 없는 아비규환의 생지옥이 펼쳐질 것입니다. 본인이 탑승한 배가 안전하다고 철석같이 믿고 계십니까? 침몰하는 선박에서 최후의 희생양은 보물상자를 움켜쥐고 탈출을 머뭇거리는 자들입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이 주는 마지막 탈출 기회를 걷어찬다면 향후 10년 넘게 죽은 시장의 관리인 노릇을 하며 인생의 황금기를 빚더미 속에서 탕진하게 될 것입니다. 허상인 숫자에 현혹되지 말고 돈의 흐름을 직시하십시오. 매도가 가능할 때 과감하게 던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고수의 영역입니다. 매수자가 전멸한 시장에서 홀로 비현실적인 호가를 부르며 자위하는 것은 패배자들의 공허한 독백에 지나지 않음을 잊지 마십시오. 식어버린 시장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무기는 차가운 이성뿐입니다. 근거 없는 희망 고문에 휘둘려 탈출할 수 있는 금 같은 기회를 제발로 걷어차지 마십시오. 작금의 기이한 정적은 조만간 닥쳐올 거대한 경제 태풍의 전조이며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는 것은 현금을 쥐고 때를 기다린 현명한 자들의 승리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해본 서울 부동산의 민낯은 그야말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지만 그 숫자를 가공하고 해석하는 이들의 의도는 결코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0.11%라는 미미한 상승폭 뒤에 가려진 거래 절벽과 폭락의 실체를 목격한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언론의 선동에 놀아나지 않을 강력한 통찰력을 얻으셨을 겁니다. 시장은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빈사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불패라 불리는 용산과 성동조차 거래가시가 마르거나
공공기관의 인위적 매입으로 수치를 방어하는 현실은 이 시장이 얼마나 위태로운 외줄타기 중인지를 여실히 증명합니다. 바야흐로 현금을 쥔 자가 왕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자산이 숫자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지만 그 숫자가 다시 내 주머니 속 현금이 되기까진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은 공격적으로 자산을 불릴 때가 아니라 가진 현금을 철통같이 방어해야 하는 생존의 시기입니다. 감당 못할 빚을 끌어다 신기루를 쫓는 무모한 짓은 절대 금물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은 우리에게 상상, 그 이상의 혹독한 시련을 안겨줄 겁니다. 은행 문턱은 에베레스트처럼 높아지고 현금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될 테니까요. 정부가 대출 숨통을 딱 2%로 조여버린 이 마당에 지금 이 기회라고 귓속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귀인이 아니라 당신의 피 같은 돈을 노리는 사기꾼일 확률이 100%입니다. 진짜 고수들은 시장의 잡음 따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남들이 환호성을 지를 때 조용히 빠져나오고 대중이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비로소 먹잇감을 찾습니다. 지금의 고요함에 속지 마십시오. 아직 진짜 공포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장이 비명을 지를 때까지 우리는 현금이라는 실탄을 꽉 쥐고 차갑게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쓴소리가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에 발린 달콤한 위로보다는 뼈 때리는 직설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백신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집은 도박판의 칩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발 뻗고 잘 보금자리입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은 파도 한 번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내 피땀 어린 자산, 결국 나 자신 말고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뉴스에서는 절대 다루지 않는 시장의 민낯과 데이터 뒤에 숨겨진 진실만을 누구보다 빠르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수면 아래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돈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의심하고 팩트를 교차 검증하는 독한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과연 내년 봄 이사철의 집주인들이 부르는 배짱 호가가 진짜 거래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퍼센트 대출 규제라는 철벽에 가로막혀 부동산 시장 전체가 꽁꽁 얼어붙는 빙하기를 맞게 될까요?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붕괴의 조짐을 미리 읽어내는 눈을 가진 사람만이 다가올 위기를 인생 역전의 기회로 뒤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 선 분석이 여러분의 판단에 조금이나마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이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언제나 팩트로 뼈 때리는 분석,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본 영상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투자의 모든 결과와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되며 특정 아파트 매수나 매도를 부추기는 방송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시장은 생물처럼 변합니다. 언제든 돌발 변수가 튀어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엔 더 생생한 현장 리포트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사수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